최악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1월 미국 증시가 다행히 1월 28일 그리고 한국은 설 연휴로 인해 휴장이었던 1월 31일 2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최악은 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이 남은 설 연휴를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반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폭발한 연초 이후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고요. 시장이 급락하면 한 번씩 떠오르는 ETF죠. RPAR ETF 성과를 간단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시면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ETF 투자자분들이라면 기술적 분석을 배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런 봉차트 정도를 볼 수 있으면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빨간색은 양봉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음봉이라고 하죠. 보통 봉차트 혹은 캔들 차트라고 부르는데 이 촛불 모양의 빨간색 막대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꺼운 직사각형의 가장 아랫부분은 시가이고요. 이 윗부분은 종가입니다. 이 가느다란 직선의 아래는 장중 최저가 그리고 최상단은 최고가입니다. 막대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장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즉 빨간색 막대가 되는 겁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봉 색상이 파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음봉은 직사각형 아래는 종가고 위는 시가가 되겠죠. 직선의 최상단과 직선의 최하단이 각각 장중 최고가와 장중 최저가를 의미하는 것은 양봉과 동일합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양봉과 음봉의 의미를 알고 S&P 500 차트를 다시 보면요. 살짝 달리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S&P 500의 일봉 차트인데 작년 10월은 정말 평온했죠. 가장 무난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의 길이도 짧고요. 즉 장중 변동성도 굉장히 짧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양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변동성이 슬슬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봉 차트가 상당히 길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1월인데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길쭉한 파란색 막대가 연속으로 차트에 팍팍 박힙니다. 1월 24일이 대박이었죠. 얇은 선의 끝과 끝이 장중 최고가와 장중 최저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요. 역대급입니다. 이 차트는 S&P 500 차트인데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최저가 대비 종가가요. 6%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장중 저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날 하루에만 6%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아마 이날 잠결에 마이너스 5% 찍힌 거 보신 분들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셨을 텐데 이걸 확인하시고 이걸 말아 올린다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설레는 차트 모양은 이런 모습이죠. 1월 28일 애플이 나스닥을 구한 날인데 빨간색 직사각형의 끝에 얇은 직선이 안 보입니다. 즉 종가가 최고가란 얘기예요. 종가가 최고가로 끝나면 뭔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일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 11월이요. 이런 짧은 막대들이 굉장히 귀여워 보일 정도로 올해 1월에는 4-5배 수준의 길이의 막대들이 찍히고 있는 정말 역대급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차트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게 봉 차트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 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빅스라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얘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이 빅스가 30포인트가 넘어가면 변동성이 커졌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최근 빅스가 3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다행히 이틀 연속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 2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이었는데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빅스가 30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들은 빈번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 1월 17일 긴축의 시대 미국 배당 성장주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던 바벨 전략과 주요 ETF들입니다. 성장주 ETF들이 곡소리 나는 와중에 조용히 미소를 띠고 있는 ETF가 바로 RPAR ETF죠. RPAR ETF는요,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단 하나의 ETF로 구현한 ETF입니다. 금융시장이 비바람에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사계절 내내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라는 게 올해더 포트폴리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주식으로 초대박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RPAR ETF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인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ETF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더 포트폴리오의 기본 전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순환주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한답시고 주식 몰빵이 아닌 주식 60%, 채권 40%로 들고 가봤자 결국 이 주식 60%가 망가지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6대4의 자산 배분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군들을 다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 하락 국면에서는 주식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채권 중에서도 물가 연동채가 더 좋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나 아니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장기 국채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더 포트폴리오는요. 주식뿐만 아니라 원자재, 물가 연동채, 장기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모두 담습니다. 주식 이외에 앞에서 언급드린 장기채, 물가 연동채, 원자재들은 주식과 상관계수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함께 같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간다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장기채 같은 경우는 주식과 역외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을 포함해서 4개의 자산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4개를요. 25%씩 동일 비중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자산군의 리스크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주식 1%와 채권 1%가 리스크가 동일하지 않죠. 4개 자산군의 리스크를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해서 ETF 이름도 RPAR ETF예요.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하나 ETF로 구현한 ETF, RPAR ETF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4개 자산군이 동일 비중이 아니라는 것을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주식 25%, 원자재 25%, 그리고 물가연동채 35%, 장기채 35%인데 합이 100%가 아닙니다. 채권은 선물을 활용함으로써 일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합은 120%입니다. 주식 비중은 25%인데요. 원자재 25% 중에 원자재 관련 주식이 15%이기 때문에 주식이 40%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관련 주식이라면 이런 애들이겠죠. 모두 RPAR ETF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나 원유 관련 회사죠. 쉐브론이나 엑슨모빌 같은 종목들이 RPAR ETF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재 25% 중에 10%만큼 현물이고 나머지 15%는 원자재 관련 주식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동일한 인플레이션 국면이라고 할지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금현물보다 원자재 관련 주식이 훨씬 더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ETF 수익률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작년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고요. 작년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들이 바로 원유나 천연가스 관련 기업들이었죠. 파란색 막대는 RPAR ETF 그리고 RPAR ETF의 자산군별 2021년 수익률입니다. 2021년 RPAR은요 7.56%의 수익을 냈고요. 이 성과를 자산군별로 쪼개보면 글로벌 주식과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가장 높은 기여를 했네요. RPAR ETF가요 2019년 12월 12일 운용 시작 이후에 연환산 수익률이 13.36%인데 작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연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나빴고요. 채권금리가 튀면서 채권 수익률도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인데 RPAR 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만든 네오 달리오조차도 채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레이 달리오는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물인데 심지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지요. 올해 초에도요, 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채권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올해더 포트는요, 원래 그러합니다. 어떤 자산군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4개 자산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어떤 특정 자산군에 대한 전망을 실제로 RPAR ETF가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채권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채권과는 성격이 다른 자산군들의 수익을 만들어 줌으로써 연 7.56%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RPAR ETF이고요. 이 수익률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2021년은 올해더한 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숫자는 작년 수익률이고요. RPR ETF 2022년 연초 이후 급락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하실 텐데 2022년 1월 28일 기준 연초 이후 나스닥 100 ETF QQQ가요 13.39%가 깨졌는데 RPR ETF는 5.4%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ETF로 구현한 RPR ETF는요 단기적으로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ETF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함으로써 내 자산을 지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2월 글로벌 증시는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